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해서 쿨 재밌어서 빵 쿨빵 국어 승무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1단원의 세 번째 수단원 단어의 짜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울 내용은요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의 내용이에요. 여기 안에 내용 뭐 이렇게 생각보다 여기에 좀 또 많은 내용이 좀 들어있어서 내용 같이 좀 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여기는 본문 내용을 좀 먼저 보고요.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교재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개념적인 내용 같이 정리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강의는 선생님이 좀 연속적으로 촬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판사한 내용을 가지고 좀 이렇게 관련적인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두 개에 나눠진 강의를 앞에 강의를 먼저 듣고 그 내용을 다 소화한 다음에 그 다음 강의를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문법 강의에서는 특별히 더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강의 순서를 좀 지켜주셔야 되고 이전 강의를 정확하게 소화한 상태에서 다음 강의를 들어야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법에 관련된 부분은요, 항상 선생님이 수업에 굉장히 좀 공을 들여서 다른 수업에 비해서 훨씬 더 공을 좀 들이는 편이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하는데 막상 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게 해보거나 이러면 또 많은 궁금증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도 여러분들 중에서 몇몇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조금 더 강의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차근차근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단원에서도, 이번 교재에서도 이 수단원 종합문제 풀이, 문제 부분, 문법에서의 문제 부분을 선생님이 또 자세하게 따로 또 다루기 위해서 수단원 종합문제를 따로 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문제 미리 풀어보고 강의 들으셔야 된다는 점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단어에 짜인 본문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서 판서해 가면서 같이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요, 우리 29페이지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교재가 계속, 천재 교재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계속 교재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서 지난번 교재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있게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근차근 잘 읽어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짠! 여기서부터 볼까요? 29페이지입니다. 자, 단어와 형태소의 개념 알기 되어 있죠? 단어하고 형태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장은 더 작은 부분들로 나눌 수 있다. 이제 문장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한번 보죠. 나는 햇나무를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라는 문장을 이제 나눠놓고 있네요. 보죠. 이 문장에서 자립하여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을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단어에 대한 설명인데요. 단어에 대한 개념적 정의부터 해볼게요. 단어는요, 자립하여 홀로 쓸 수 있는 말을 우리가 단어라고 해요. 됐습니까? 그래서요, 단어의 특성을 얘기할 때 자립해서 홀로 쓰인다. 조금 좀 애매한 개념이긴 한데 일단 자립해서 쓰일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자립성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요. 그리고 홀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건 그 자체로 자립된 의미를 갖는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타나는 단어의 특성은요, 분리성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자립해서 홀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부터 쉽게 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를 따로 떼어냈을 때도 이 자체가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보시면요, 여기에서 나, 얘는 혼자 쓸 수 있죠. 나물 얘도 혼자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산나물, 들나물, 다양한 나물 종류 중에 하나죠. 그죠? 근데 나머지 것들은 홀로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얘를 단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딱 나오면 사실은 우리가 문제에서 틀릴 일이 별로 없어.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냐면요,
원래 단어는 자립해서 홀로 쓰일 수 있어야 되고 분리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했었잖아. 근데 자립성은 없어. 혼자 자립해서 쓰이지 못하거든요. 자립성을 갖고 있지 않는데 희한하게 다른 말과 다르게 분리성이라는 특성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외적인 거지. 자립성은 없는데 분리성만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조사라고 합니다. 조사는 다른 말에 붙어서 항상 쓰인다고 했었잖아. 특히 체언에 붙어서. 얘를 딱 떼어내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냥 체언에 해당하는 것들을 떼버리면 조사만 남아. 그래서 얘는 분리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단어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중요하겠죠. 예외적인 건 항상 문법적인 거에서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단어를 하나 더 찾아볼까요? 여기에서 조사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나요? 는, 을. 얘네들 전부 다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단어에 들어가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립해서 홀로 쓸 수 있는 말을 찾아보자. 나, 햇나물, 먹었다. 아, 미안합니다. 먹었다를 선생님 뺐네요. 먹었다. 얘도 혼자 쓸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보면 나하고 햇나물하고 먹었다를 단어로 나눠놨어요. 자, 여기에서 나눈 거하고 선생님이 나눈 거하고 다른 이유는요. 선생님은 이제 형태소 분리를 완벽하게 해버린 거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단어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할 거야.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요. 일단 단어를 그냥 나눈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조사들을 빼고 자립해서 홀로 쓸 수 있는 말들을 단어로 뽑아낸 거지. 그래서 첫 번째로 분류해 놓은 것들이 얘네들에 해당하는 겁니다. 나, 햇나물, 먹었다. 이걸 단어로 본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처럼 분리해서 자립할 수 있는 말을 단어라고 한다. 문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분리해낸 걸 전부 단어로 본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 보세요. 는과 을과 같은 조사는 홀로 쓰일 수 없지만 쉽게 분리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단어로 인정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얘네들이 4, 5로 단어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문장은 단어들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나눌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 볼게요. 결국 이 문장은 나는 햇나물을 먹었다처럼 총 5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맞죠? 그런데 단어는 더 작은 단위로 쪼갤 수 있다. 위 문장에서 햇나물은 햇과 나물로 쪼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문장을 단어로 나눴을 때는 5개로 나누는데 얘네들을 다시 또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얘네들을 더 작은 단위로 쪼갰을 때에 햇나물을 햇과 나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을 미안합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얘가 다시 하나, 둘로 나눠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햇은 홀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단어는 아니지만 나물과 결합해서 그 해의 난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얘는 얘랑 같이 쓰이면서 그 해의 난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거죠. 하지만 나물은 나하고 물로 나누면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나눌 수 없죠. 이와 같이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형태소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인 단위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문장에서 단어를 찾으라고 하면요. 단어들은요. 조사들을 갈라내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조사들만 찾아내면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단어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됐어요? 그 부분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다시 또 형태소로 나눌 수 있는데 형태소에 해당하는 것들은 얘네들처럼 햇과 나물처럼 또 다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문장이 각각의 요소들로 나뉘고 그 요소들이 경우에 따라서 다시 또 나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간략하게 봐주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건 단어와 형태소에 대한 내용들만 정리하기 위해서 살펴본 거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단어와 형태소의 의미나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다 정리했으니까 그 내용 보시면 되고, 여러분 교재 30페이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단어와 형태소로 나눠보세요. 아침에 비바람이 바바람이라고 썼네요. 미안합니다. 비바람이 불었다. 자, 뭐 찾으라고 했어요? 지금 단어로 나눠보라고 했죠? 그럼 제일 먼저 뭘 찾아야 돼? 조사 찾으라고 했지? 아침에 비바람이. 그러면 하나, 두 개 나눴네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 전부 다 뭐로 인정하면 돼? 단어로 인정하면 돼요. 3, 4, 5. 그럼 전부 몇 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5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다시 형태소에 따라서 나눠보라는 거죠. 잘 보세요. 이제부터 달라집니다. 아침이라는 건 더 이상 쪼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일단 조사는 그대로 가져가 볼까요? 조사는 이제 얘네들 어차피 더 이상 쪼갤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 둘 적어주고요. 아침 쪼갤 수 있어 없어? 아 하고 침. 선생님 이거 침 할 때 그 아니에요? 아니지. 그 아침에 그럼 아침은 페이 이게 아침이야? 아니잖아. 이 침이 그 침이 아니지, 그지? 아니 뭐 이렇게 놓는 침 그건 다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이라는 건 이 자체가 하나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건 쪼갤 수 없어요. 그죠? 비바람은 어때요? 비하고 바람으로 나눌 수 있겠다. 그지? 그렇게 되면 4하고 5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가 비바람으로 나눌 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야. 얘네들인데요. 이 불었다라는 표현을 보시면 되게 서술어잖아요. 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뭘까요? 불었다라는 게 원래는 무슨 단어가 이렇게 변한 거야. 불다라는 말이 바뀐 거지.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불다라는 말에 불, 엇은 과거의 시간을 나타내는, 다는 문장의 종결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불다는 다시 불었다의 세 가지의 형태소로 나눌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진달래꽃이 활짝 피었다. 진달래꽃이 활짝 피었다. 그럼 역시 뭐부터 찾아볼까요? 단어, 조사부터 먼저 찾아보죠. 진달래꽃이, 여기는 조사가 하나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진달래꽃 2개. 그 다음에 활짝 3개, 피었다 4개. 단어는 몇 개? 4개. 그 다음에 이제 형태도 나눠볼까요? 얘네들 조사는 그냥 그대로 가져가면 된다 그랬죠. 그럼 얘 1,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 나눠지는지 보면 되겠네요. 진달래꽃이에요. 진달래의 꽃이라는 뜻이지. 진달래 자체가 하나의 의미가 있고 꽃이라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얘네들이 합쳐진 거니까 2, 3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활짝, 활하고 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서 이 활은 이 활이고 짝은 내 짝꿍 할 때 그 짝이야? 아니야. 생김새는 같지만 전혀 다른 뜻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자, 얘네들 아까 얘네들처럼 똑같이 얘는 원래 기본 형태가 뭐예요? 피다지, 피다. 그럼 여기서 나눠줘야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나눠야겠죠. 그리고 얘는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5, 6, 7. 그럼 형태소의 개수는 얘가 하나 더 많고 단어의 개수도 얘가 하나 더 많은 거네. 됐어요?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30페이지 아래쪽으로 넘어가서 단어의 짜임을 이해해보세요. 보기의 단어를 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날고기, 종이컵, 돌다리, 가위질, 주머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위에 단어들을 형태소로 나눠보세요. 형태소. 하늘, 더 이상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자체예요. 날고기는 어때요? 고기는 고기인데 날것의 고기란 뜻이죠? 이렇게 나눌 수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종이컵 보세요. 종이로 만든 컵이라는 뜻 가지고 있죠? 두 개가 합쳐진 거네요. 종하고 이는 더 이상 나눌 수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돌다리 볼까요? 다리는 다리인데 어떤 다리? 돌로 만든 다리여서 돌다리라고 쓴 거죠. 돌로 된 다리. 각각 의미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가위질입니다. 가위질은 뭐예요? 가위로 무언가를 자르는 행동을 나타낼 때 우리가 가위질이라고 하죠? 가위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질도 어떤 행동을 나타낼 때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조금 이따 우리가 다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주머니예요. 주머니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건 그냥 주머니야. 됐어요. 자, 지금 보시면요. 하늘은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얘 자체로 그냥 봤죠. 날고기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었고요. 종이컵도 두 개로 나눌 수 있고, 돌다리도 두 개로 나눌 수 있고, 가위들도 두 개로 나눌 수 있고, 주머니는 나눌 수 없었습니다. 그죠? 근데 얘네들 나뉜 것들을 다시 봅시다. 나뉜 것들을 다시 보면, 하늘이 하나의 의미를 가진 것처럼 이 고기라는 것도 하나의 의미를 갖죠. 종이라는 것도 하나의 의미를 가져요. 컵도 하나의 의미를 갖죠. 컵. 우리가 말하는 컵이잖아요. 돌다리에 돌도 하나의 의미를 갖고 다리도 하나의 의미를 갖죠. 가위도 하나의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 중에 이 날이라는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질이라는 표현은요. 하나의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럼 무슨 생각하냐면 아니 선생님 의미가 있는데요. 날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혼자 쓰일 수 있나 없나 봐봐. 고기. 얘는 혼자 쓰일 수 있죠. 근데 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몰라. 질. 이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몰라. 그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혼자 쓰였을 때는 그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얘네들을 어떤 걸로 보냐면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를 가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기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고기로 쓰였을 땐 고기인데 날이라는 말이 붙으면 그 고기가 아직 날것에 익지 않은 이라는 의미를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고 봐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만약에 의미가 있으면 얘처럼 혼자 쓰였을 때 고기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고기가 뿅 떠올라야 되는데 얘는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여기에 질도 마찬가지예요. 가위질, 싸움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싸움하는 행동을 나타낼 때 우리가 질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질 이렇게 쓰인다고 해서 그런 행질을 나타내는구나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른 말에 붙어서 쓰일 때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고 봐요. 아시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얘 하늘하고 주머니 같은 경우에는요. 얘네 둘은 단일어라고 해요. 단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어라고 합니다. 단 하나의 형태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그럼 뭐예요? 이 네 가지는 우리가 복합어라고 해요. 그리고 다시 또 얘네들처럼 각각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합쳐져서 복합어를 만들면 합성어라고 하고요. 무슨 색을 안 썼죠? 선생님이 연두색 안 썼나요? 얘나 얘처럼
다른 말에 붙었을 때 그 의미를 변화시키는 기능을 가진 말하고 합쳐진 걸 파생어라고 합니다. 됐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가 아직까지 설명을 엄청나게 했는데요. 얘네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말에는요, 아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불었다나 아니면 피었다와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에서요, 기본 형태, 얘네들의 기본형을 정리해 보시면 불다예요. 기본형 끝이 다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피었다의 기본형은 뭐가 되겠어요? 피다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들을 보면요. 불다의 이 불이라는 표현, 이 불이라는 표현하고요. 피다의 이 피라는 표현을 기준으로 해서 뒤에가 계속 바뀌면서 다양한 말들을 만들어냅니다. 보세요. 불다, 불고, 불어서, 불며, 불기 때문에 뒤에가 계속 바뀌죠. 피다, 피고, 피니, 피어서, 피므로, 피기 때문에 뒤에가 계속 바뀌어요. 근데 결국은 불다, 바람이 불고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은 얘한테 들어있죠. 의미는 얘한테 담겨져 있는 거야. 그리고 피다도 똑같죠. 꽃이 피건 뭐가 피건 간에 어쨌든 그 피다라는 것에 구체적인 의미는 얘한테 들어있는 거라고. 얘한테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의미가 들어있는 부분을 특정한 단어에 있어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부분을요. 우리가 단어의 의미의 뿌리라고 합니다. 단어의 의미의 뿌리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단어의 의미의 뿌리라고 해서 어근이라는 표현을 써요. 단어의 의미의 뿌리라는 표현이어서 어근이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네들 어근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 뒤에 있는 애들은 어미가 돼요. 어미가 됩니다. 됐어요? 어미예요. 됐죠? 그래서 어근하고 어미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는 뭐지? 이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어근이고 얘가 어미인데 그럼 얘네 둘 사이에 지금 어시 들어가서 과거라는 시간을 나타내는데 그럼 얘는 뭐지? 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이 어미는 말어미라 그래요. 단어에 가장 끝에 가서 붙는 어미라는 뜻으로 어말어미라고 합니다. 이 어말어미에 앞에 얘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위에서 써도 되죠? 어말어미에 앞에 붙는다고 해서 한자어로 앞 선자를 붙여줘요. 그래서 얘네들은 선어말어미라고 합니다. 됐어요? 용어야. 선어말어미. 근, 미.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의 형태소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형태소의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다양하게 지금 나눠놨잖아. 얘네들을 다 나눠놨잖아요. 형태소의 종류가 있다고요. 얘네들 어떻게 나누냐면 혼자 자립해서 쓰일 수 있느냐 아니면 자립해서 쓰이지 못하고 의존적으로 쓰이느냐.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기능을 하는, 그래서 문법에서는 형식이라고 쓰는데요. 형식적인 의미를 갖느냐. 그래서 자립형태소, 의존형태소, 실질형태소, 형식형태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됐어요? 그럼 자립형태소를 나눠보면요. 이쪽으로 와볼까요? 얘네들을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해볼게요. 아침, 자립해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얘는 자립해서 쓸 수 있겠죠? 얘는 자립해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얘는 뭐로 써야겠어요? 의존해서 써야겠죠? B, 자립해서 쓸 수 있겠죠? 바람도 자립해서 쓸 수 있어요. 하지만 E는 자립해서 쓸 수 없죠. 의입니다. 얘네 세 개는 어때요? 자립해서 쓸 수 있나요? 불, 다. 이 자립해서 쓸 수 있어? 없어. 얘네 전부 다 의존이에요. 자립하고 의존 분류하는 거 알겠어? 그럼 결국 뭐예요? 얘네들 비교해보면 얘는, 주사는 의존이겠죠? 서술에 해당하는 얘네 세 가지는 전부 다 의존이 되겠죠? 감이 옵니까? 진달래, 꽃, 활짝 전부 혼자 쓸 수 있는 자립, 자립, 자립. 됐어요? 아시겠어요? 됐어? 자, 그럼 이제 자립하고 의존은 나눌 수 있는 거야. 이제 우리 나눌 수 있어. 그지? 그러면 자립 의존 말고요.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냐? 형식적인 의미를 갖고 있냐 가지고 따져봅시다. 얘 실질적인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이건 신호로 쓰면 안 되겠네요. 노란색으로 할까요? 노란색으로. 실질적인 의미 있어? 없어? 있어. 그죠? 아침이라는 실질적인 의미 있죠? 비도 실질적인 의미 있어요. 바람도 실질적인 의미 있어요. 그죠? 반면에 이 애는 실질적인 의미 있어? 없어요? 없어요. 형식 형태소죠. 이도 형식 형태소죠. 요게 이제 문제인데, 불었다의 불은 실질적인 의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얘는 무언가를 불다, 바람이 불다라는 의미 안에서 실제 그 바람이 불다라는 의미는 얘가 가지고 있는 거지. 어시나 다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어에 불었다라는 의미를 전달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얘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는 실질적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시제를 나타내는 거나 문장의 종결을 나타내는 기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실질적 의미가 없고 형식적 의미가 있다고 봐요. 얘네들로 볼까요? 진달래하고 꽃은 실질적 의미 전부 있죠. 실질적 의미 있고요. 실질적 의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활짝도 실질적인 의미 있죠. 이는요. 실질적 의미 없어요. 얘는 형식적 의미 있습니다. 피었다도 그러면 피다라는 것의 의미는 얘가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첫 번째 것만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것은 전부 형식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세요? 그럼 봐봐라.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을 거야. 자립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고요. 의존 형태소는 형식 형태소예요. 그죠? 다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이렇게 딱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이렇게 되면 너무 행복하겠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틀릴 일도 없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뭐냐면요. 얘 봐봐. 의존 형태소인데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얘도 의존 형태소인데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건 예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중요한 거죠. 됐습니까? 아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립 형태소하고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로 나뉘는데, 의존 형태소 가운데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게 있다라는 거야. 그지? 그게 바로 뭐였어요? 동사나 형용사에 있어서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이는 것에 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요. 글씨가 왜 이래? 용언의 어근이라고 좀 써줄게요. 용언의 근은 의존 형태소가 실질 형태소로 되는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자립 형태소만이 선이 왜 이럴까요? 자립 형태소만이
실질 형태소가 되어야 하고요. 의존 형태소만이 형식 형태소가 되어야 하는데 용언의 어근은 예외적으로 의존 형태소가 실질 형태소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럼 여러분 잠깐 여기로 와보세요. 그럼 이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다 나누는 거는 가능할 텐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챙겨야 되는 게 있어. 아까 요 나라고요. 질 같은 경우에 얘네들은 뭘로 봐야 될까? 의존 형태소일까? 실질 형태소일까? 미안합니다. 의존일까? 자립일까? 일단 의존하고 자립을 따지면 일단 얘네들이 의존 형태소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혼자 쓸 수 없잖아. 그지? 그럼 얘네 실질 형태소일까? 형식 형태소일까? 뭔가 실질적 의미를 갖는 것 같지만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얘네들이 기능을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네 실질적 의미가 있다고 보질 않아요. 그럼 얘네들 뭘로 봐야 돼? 형식 형태소로 봐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왜냐하면 얘네들 의존 형태소이면서 왠지 실질 형태소처럼 보여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거든. 주의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오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서 31페이지 보겠습니다. 단어의 짜임에 대해서 알아보자. 다음 단어들을 복과 같이 형태소로 나눠보자 라고 돼 있죠. 논밭, 한여름, 떡국, 멋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뭐예요?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개가 모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합쳐진 거냐 아니면 하나만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른 말에 붙어서 어떤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합쳐진 것이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논밭 같은 경우에는 논하고 밭 이런 형태죠. 각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떡국도 어때요? 떡하고 국으로 얘네들과 같은 형태죠. 합성어에 해당하는 것들이야. 반면에 한여름 이런 건 어때요? 여름은 여름인데 여름의 한중간, 한창인 이런 뜻이잖아. 얘네들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멋쟁이도 어때요? 멋을 부리는 사람, 그래서 멋쟁이 이런 형태를 띈 거니까 얘네들은 파생어의 형태를 띈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단어는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뉘어요. 단일어하고 복합어로 나뉘고 복합어가 다시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뉜다. 이걸 설명을 드린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다음 단어들을 합성어와 파생어로 구분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구분해보시면 되고요. 얘네들처럼 얘처럼 앞에 붙어 있는 걸 우리가 접두사라고 해요. 머리 두자를 써서 앞쪽에 붙는다는 뜻이야. 하나의 단어의 앞쪽에 붙어서 의미를 제한하는, 의미에 추가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기능을 한다고 보고요. 그럼 얘네들은 뒤에 붙었으니까 접끝사가 아니라 뒤에 꽁무니에 붙은다 그래서 꼬리 미자를 붙여서 접미사라 그래요. 됐습니까? 그래서 합성어는요. 미안합니다. 이 색을 같은 걸로 써요. 여러분들이 좀 덜 헷갈리겠다. 노란색으로 쓸게요. 어근과 어근의 결합으로 봐요. 반면에 파생어는 어근하고요. 여기 더하기로 쓸게요.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니까. 어근과, 근데 여기는 콤마로 쓰겠습니다. 접사의 결합으로 봅니다. 왜 여기를 콤마로 썼냐면요. 접사는요. 뒤에 가서 붙을 수도 있고요. 앞에 가서 붙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접사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앞에 가서 붙는 접두사가 있는 반면 꼬리에 가서 붙는 접미사가 있어서 이렇게 쓴 겁니다. 됐어요? 그 내용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32페이지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 단어와 형태도 우리가 합성어, 파생어에 대한 부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에 대한 부분은요,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또 많이 틀렸던, 여러분들이 언니, 오빠, 누나, 형들이 굉장히 많이 틀렸던 부분 중에 해당하는 거니까 반드시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하셔야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지만 문법에서는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와 형태소, 합성어, 파생어에 관련된 개념들도 정확하게 정리 다시 한번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반드시 오프토 게시판에 남기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다음 강의에 가서 미리 좀 강의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오늘 배운 내용 정확하게 마무리하시고 다 이해하고 다음 강의로 좀 넘어오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이해도가 75%, 70% 이상이 좀 돼야 다음 강의로 넘어와서 그 수업을 듣기가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내가 이해한 게 5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70%가 약간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다음 강의를 들어봐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그 의미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